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공동 기획한 북토크 행사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박수를 2번 유도한 건 아닌데 2번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센터 이사장님이시자 참여연대 초대 대표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김중배 이사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30년이 내년이 되죠. 예. 그 참여연대와 우리 뉴스타파 함께 대단히 참 처음으로 함께 여는 역사적인 북토크의 첫머리를 저 같은 사람이 더럽히면 안 되는데. 근데 아마도 제가 그 참여연대하고 우리 함께 재단에 겹치기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 그 겹치기라는 것 때문에 저를 먼저 앞세운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고려대학생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건네서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참 암울한,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참 진심으로 물어야 하는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사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의 이런 허도에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또 반가워야 하는데 어쩔 때는 그런 말이 선뜻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건너뛰어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이게 물론 참여연대가 전통적으로 매년 해온 검찰 백서 의회 2023년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제가 보면서 어떤 분이 또 괴문서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뉴스타파도 윤석열과 검찰개혁, 그리고 죄수와 검사인가? 검사와 죄수인가? 죄수와 검사. 좀 그 죄수인지 검사인지 검사가 죄수인지 잘 알 분간 알 수 없는 나름대로 그런 출판도 일찍이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소위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정부 권력의 실태를 그 나름대로 분석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의 집행의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탈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슷하게 연성 쿠데타라는 분석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근데 그 연성이 검찰의 기술, 검술적 쿠데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또 겹치게 하고 있는 한국사회연구소에서 개간지를 내고 있습니다. 연구지 동향과 전망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 1년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경제정책을 말하자면
사법적 신자유주의 이런 말이 있던데,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사법적인가? 검술적, 검찰적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사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또 어쩌면 저는 이런 우리가 이 고달프고 어렵고 참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국민이 그렇게 희구했던 검찰 개혁, 이것이 저마다 우리 국민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그렇게 목마르게 바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실감, 확인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뭐 정부,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불행, 그것이 우리 정치 시스템상 그 사람들만의 불행으로 끝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불행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파급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조금은 다른데 뭐 저항권 이런 거하고 다른데 오늘 될 수 있으면 괴문서 괴담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있답니다. 경제적인 부당함, 착취 이런 것이 권력에 의해서 엄호될 때, 조장될 때 그 국민 사회는 사회적 보호의 작용을 하게 된다. 사회적 보호, 그 보호의 작용이 어떤 것일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우리 함께 이렇게 지혜를 나누고 하는 오늘 북토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참여연대에서 살아왔고 또 여기 와서 살면서 참여와 연대, 그리고 제가 요즘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함께, 그 차이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 그 개념의 함의는 어떻게 겹쳐지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또 검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밝혀나가기 위해서 함께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뜻깊은 깊은 자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뭐 오신 분들은 이 패널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바로 옆에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에서 사법정의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탐사 2팀장 한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오셨겠지만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이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입니다. 해마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해마다 챙겨보기도 하고 또 올해도 제가 참여연대랑 카카오톡 친구라 나오자마자 이제 소식을 알려주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먼저 봤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게 해마다 나오는 책이긴 하지만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정부가 워낙 검사들의 나라, 검찰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나온 검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보고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1년을 결산하는 보고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요.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제가 항상 뉴스타파에서 제목 뽑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잘 뽑은 제목 같아요. 뭔가 이 윤석열 정부 1년을 한마디로 검사의 나라로 요약을 하면서
이제 1년이라는 그 표현에 들어있는 뭔가 이 깊은 분노랄까? 속된 말로 하면 빡침이랄까? 한숨, 네. 그런 게 녹아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요. 정말 이지연 처장님, 이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으셨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1년 이 표현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설레는 표현이잖아요. 아, 너랑 나랑 이제 1년 뭐 이렇게도 쓰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년은 굉장히 많은 우려와 한탄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제호를 뽑게 됐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제를 뽑을 때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신중하게 뽑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제에 1년의 평가 내용이 다 담겼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리스트 한 10개쯤 놓고 막 논의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 뽑을 때는 크게 그렇게 논란이 없이 뽑혔다. 예. 근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가 장악한 나라.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게 지금의 1년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검사의 나라, 그리고 이제 1년, 겨우 1년, 앞으로 4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뽑았습니다. 네네네. 그럴까요? 이제 1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4년이죠. 우리가 이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남아있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 어떤 전망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전망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의지가 또 들어가는 거죠. 1년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4년은 어떠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1년이 지났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계속해서 쉼표를 찍어가면서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각오도 들어가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한상진 기자님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읽어봤고요. 예, 어떠셨어요? 그 매년 이 사면대에서 내는 검찰 보고서를 읽죠. 당연히 읽고 뭐 굉장히 많은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분석하는 글들이 좋아서 이제 읽는데 올해는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굉장히 차분한 글들을 제가 봤는데 올해 특히 이제 이 한상희 교수님 이 글에서는 너무나 깊은 빡침이 이렇게 느껴지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 글을 쓴 듯한 느낌, 그리고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제가 보던 단어들이 아닌 단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읽으면서 저도 좀 비장해지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 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저희가 이게 그 해마다 한 번씩 내는데 15번째고요. 사실 시작은 DJ 정부 때 시작이 됐고 연이어서 나온 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15번 한 해도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해왔는데 보통 1월에 이제 기획 논의가 시작이 되고요. 한 5개월 정도의 대장정입니다. 저희 안에서는 이제 사법감시센터 담당 간사들이 이게 나올 때쯤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야근과 야근을 연속하면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작업이죠. 모니터링 대상이 검사고 검찰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날카롭게 작업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 논의하고 사건을 한 1년에 20-30개 정도 뽑게 되는데 기준은 대충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 사건에 대한 셀프 수사라든가 아니면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벌 대기업의 부패 비리 수사라든가 시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뭐 이런 혹은 사회적 참사, 대형 참사 이런 사건들을 이제 주로 뽑게 되고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에 판단을 통해서 뽑고 뽑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개요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사 책임자를 저희는 다 담고 있잖아요. 이거는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수사의 책임자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게 이제 이후에 온라인 DB로도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지고 그 외에도 인사라든가 또 검찰 개혁 1년 동안 진행된 검찰의 뭐 개혁 사항들
후퇴이기도 하고 뭐 일부 진전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는 거를 이제 한 5개월 정도 한 권에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사실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검사 DB 이런 거는 기사들은 사실 휘발되어서 몇 년 지나면 찾기 힘든데 참여연대 그 사건 그 검사 페이지인가요? 네, 거기에 네. 들어가면 몇 년 뒤라도 그 사건 검사들을 알 수 있어서 기자들도 사실 유용하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자랑하면 예. 너무 자랑하나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모니터링 대상자들한테도 보내고 뭐 이렇게 기자분들께도 보내고 보좌관들, 국회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책을 놓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보좌진들 스타디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 사건에 대한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서사를 되게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기사로 이제 보게 되면 그때 시기만 있는데 쭉 맞아요. 이 연결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되고 검찰이라는 조직, 개혁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단권을 보시더라도 그 관련된 그 해의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몇 건을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 검찰의 그 어떤 흐름, 경향성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전화번호부 참 맞다. 요즘 전화번호부가 없죠. 그 등장인물은 많고 줄거리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검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어서 본다면은 검찰의 줄거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검찰이 사건 처리하는 걸 보면 이 책을 만드는데 근데 시민들의 후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아마 이명박 정부 말쯤에부터 시민 후원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에 시민들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저희는 좀 담았고요. 모금이 아마 올해가 아마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로. 그만큼 우려가 크시지 않았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서 가장 주되게 쓰는 비용은 제작하는 비용, 책을 이제 만드는 제작하는 비용하고 이거를 저희가 올해 아마 한 480여 명 되죠? 예, 부장검사급 이상 전국에 다 우편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럼 이제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사실관계 밖에서 알기 어려운 그런 사실관계 오류 같은 걸 잡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보내놓고 이거 안 보고 버려지면 어떡하나 하는데 그렇게 간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책 내용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서문을 보면은 한상희 대표님 이렇게 쓰셨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 느끼는 바를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검찰은 정치에 굴종하며 그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검찰이 곧장 정치 권력으로 변신하여 대의 정치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 또 검찰 체제 자체가 그대로 정치 과정의 상부로 외삽되었다. 외삽이란 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이제 관통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로 이런 문장을 쓰신 거죠? 사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것을 횡사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그 사적인 이해관계에 봉사하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검찰을 두고 우리는 정치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한 수단이 되어서 그들의 이해에 봉사하는 그런 그 체제였는데요. 실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검찰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청 대검에 방문해가지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희호를 남겼거든요. 근데 실제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바로 서서 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검찰을 이용했죠. 그리고 검찰은 기꺼이
그 정치 권력에 봉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말부터 이번 정부에 들었으면은 정치 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이 따로 있고 검찰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세력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되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금폭인이 하는 그런 그 표현들입니다. 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과 관련됐던 그런 판단들. 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이제 그 뭡니까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은 관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 정치 뭐 정치 관료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뭘 판단할 때 검찰의 잣대로서 국정을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국정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고 그에 맞춰서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덜한지 또는 어디를 배려하고 어디를 조금 더 우선해야 되는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판단으로 그냥 OX의 판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판단이 아니라 법 판단이 일어나고 이 법 판단 속에서 이 법조차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적용하는 거죠. 마치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피의자를 취조한다고 그러죠. 조수를 꾸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만들어 가듯이 그리고 그것을 OX의 답을 내리듯이 현재의 정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정치의 가장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그런 판단들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골라가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야 된다는 정치의 요체 이것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그것도 OX라는 가장 단순한 그런 판단으로 국정을 대신하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그 검찰 정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정부 또는 현 그 정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1년 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들의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지난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요. 자, 근데 책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일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럼 이 검찰도 뭔가 자기들이 쓰기 좋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조직 자체를.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선봉에서 검찰 조직 자체의 직제 개편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단편적으로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의 백미가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검찰 내부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일들을 직접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책 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그 지난 5년을 먼저 이야기해야 문재인 될 정부 것 5년이요. 같습니다. 예. 뭐 그것이 성공했든지 또는 미진했든지 그 판단은 제껴두더라도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검찰 권력을 그 지난 정부 5년 동안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역할을 기능을 주로 어떤 형사적인 문제들 또는 공판의 문제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민생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개혁을 이루어 왔는데요. 그런 상황을 지난 1년의 그 기간 완전히 5년 이전의 시대로 돌려버린 거죠. 형사부의 문제라든지 공판부 강화라든지 이런 요청들 이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특수부를 강화하는 소위 말해서 2300명 검찰 중에서도 엘리트 검사들
이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엘리트 검사들에게 검찰권을 집중시켜주는 이런 체제로 바꾸어내죠. 그리고 그 요직에는 그러니까 그 뭐 자기 주변에 있는 또는 자기와 그 뜻을 같이 한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의지를 같이 하는 그런 검사들로 배치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이제 범정기획관 제도 같은 것들을 아주 강화를 하죠. 범죄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검에 집중시켜서 뭔가 과거에 국정원이 했던 그 비밀 정보 경찰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대검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루어져 왔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공안기획관 제도 같은 거예요. 원래 대검은 수사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이라는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공공수사 부분인데요. 공공수사 공안이라면은 과거에는 이제 학원 대학에서 데모하는 거 잡아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선거, 그리고 노동조합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죠. 이 강화하는 것과 딱 그 대응해서 나타나는 게 금폭 논리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그 먼저 했던 그런 그 권력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금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을 집중하는 뭐 이런 양상들을 벌이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토건설부에서 그러니까 건설에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는 그러니까 그 뭐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럽니다. 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나면서 일반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사경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특사 건축에 대해서 특사경을 제도를 만들겠다.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과 공안수사부를 강화하는 것, 요거는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력을 그러니까 뭐 대통령 또는 그 주위의 검찰에게 집중시켜주는 이런 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뭐 이제 합동수사부 같은 것들을 그 강화한다든지, 사실 합동수사부는 여러 조직의 그 수사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이고 그 아주 강력한 그런 수사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들이거든요. 물론 그 대형 경제 사범들을 제대로 척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 권력과 이 검찰 권력 또는 검찰 권력을 내세운 정치 권력이 유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체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때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불과 1년 사이에 거의 다 무효화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상지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천착해 왔고, 네. 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한 기사를 쓰신 적이 있잖아요. 예, 한 3년 전인가 저도 이제 이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썼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보고자에 썼던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한상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검찰과 관련된 논란이나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사실상 검찰이 자기들의 이 뭐 세력을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들이 이제 뭐 천착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했었던 것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였었습니다. 첫째는 흔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라고 얘기되는, 그리고 이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는 흔히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었던 사람들의 이합 집산을 한번 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뭐 굉장히 서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 절차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원했었던 검찰개혁의 방향은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 모습을 찾는 거였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첫째는 형사부와 공판부 같은 것이 강화가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 기능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검찰의 인력들이 타 부처로 파견이 돼서 우리 사회를 저변에서 이제 장악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없애는 방향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그런 것들이 희석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적나라하게 보여졌었고요. 이번에 나온 검찰 보고서를 보면서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지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정치 권력화되는 과정이었었다고 한다면, 이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스스로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정치 권력으로 이제 변신을 해나가면서 그 자기들이 어쨌든 뭐 우리 사회의 각 기관 그리고 이제 각 섹터들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한눈에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보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 지금 저희 뉴스타파는 뭐 오늘 이 북콘서트 이 기획이 사실은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제 요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그 윤석열 검찰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들을 좀 담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했었던 그 작업들을 다시 좀 해보는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조금씩 이루어졌던 개혁들을 되돌리고 검찰의 힘을 다시 강화해서, 결국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들을 자기 뜻대로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엄선된 사건들, 이제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벌인 사건 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14건 정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기 이지현 처장님께서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사건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1년 동안 검찰이 벌인 수사들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로남불도 있을 것 같고, 뭐 예, 어떻게 예, 예. 아 그러면 한 대표님께서, 그럼 우리 한상진 기자께서 말씀. 네. 저는 아니 뭐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제가 평가를 그냥 기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두 가지의 그 관점으로 이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째는 검찰의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 이제 자기들 뭐 제 식구 감싸기 이제 이런 식의 사건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도 뭐 대장동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것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수사를 하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수사 행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몇몇 언론들을 통해서 뭐 저희 뉴스타파를 포함한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50억 클럽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근데 사실 많이 늦었죠.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신인보 기자가 주도해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해봤었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이거 과거에 뭐 군사정권도 그랬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식으로까지 그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개는 건 저도 잘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DJ 정부 마지막 해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을 열고 보면 어느 정권이나 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이제 사정은 뭐 당연히 했었던 거니까 뭐 아무리 좋게 얘기를 아주 좋게 얘기를 해준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스스로가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사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우려스럽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뭐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던가 뭐 북한 어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당시 이제 청와대에 상당히 많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제 재판으로 이제 연결된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런 저는 이제 이 현상이 과거에 뭐 제가 직접 뭐 그 기자로서 겪지 못했지만 전두환 정권 초기를 너무나 빼닮은 듯한 느낌과 이제
그 기시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된다면 이제는 검찰이 정치 권력화 되는 걸 떠나서 사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군부 독재를 겪었었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군부 독재가 끝나도 그 군부 독재가 끝나질 않잖아요. 이제 그 잔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남아서 결국 우리 사회를 이제 짓누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4편의 14개의 사건을 분석해 놓은 것도 아마도 그런 생각과 고민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의 내로남불 수사랑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저희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때 이제 이동재 기자랑 그 백모 기자가 그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훈 지검장 만나서 대화한 녹취가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잘못을 해서 걸리면 가야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이제 최소한의 정의고 적어도 공정해 보여야 된다. 완전히 공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표현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대통령은 본인이나 본인의 식구 혹은 측근 혹은 검사 식구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수십 번을 걸렸는데 안 가는 거예요. 본인 얘기랑 지금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대척점에는 또 이제 이것은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어떤 집중적 수사, 야당에 대한 수사, 물론 거기에 이제 잘못이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벌을 받아야지라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이것과 본인 가까운 사람들의 수사가 너무 대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우리 검찰 권력의 그 큰 단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의 경우 뭐 민주사회를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수사했다,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이 신문에 큰 헤드라인을 가지고 보도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 트럼프 수사 때문에 좀 야단 부리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는 순간 언론의 데스크필이 됩니다. 그 이제 바로 요즘과 더불어서 검찰이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그런 점, 즉 말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검찰의 어떤 그 자기 나름의 가치 판단,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검찰 권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정치 권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작년에 있었던 그런 14개의 사건의 수사 뭐 그 과정들 대표적으로 그런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서해 사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정권의 어떤 그 업무 집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일정한 가치 판단을 강요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이 정치의 하수인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양상에서 바로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써먹어왔던 수법이고 거기에 다들 농락당해왔는데 아직도 이게 일정 부분 먹힌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예, 다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누구 영장 치고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아까 이제 저희 한상희 대표님도 그렇고 한상진 기자도 그렇고 이제 정치의 사법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사안 혹은 정책적인 사안, 뭐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검찰이 그것의 유무죄를 넘어서 적절함까지 판단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도 사실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정부 부처 관료들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나 말들도 뭐 몇 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다 유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는 더 거대한 어떤 그
검찰의 정치 권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통상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니까 민중의 지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가면은 주리스토크러시, 그러니까 사법관의 지배로 바뀌거든요. 보통 그렇게 사법관의 지배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나라에서는 예상하는 것이 법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법원이 법의 이름으로 판결을 해버린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또는 수사 방향을 정하면서 이런 사건들은 이런 법의 위반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모든 정치 영역의 그 갈등이나 분쟁들이 검찰의 입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뭐 참 그 답답한 그런 그 모습이긴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충분한데 사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정부 부처 곳곳의 고위직들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들의 각 부처 파견 이것도 뭐 대폭 확대되고 있고 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지연 차장님? 예. 지금 한 130여 명 이렇게 꼽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현직 검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진출을 해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손발을 맞췄던 측근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고,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운동했던 주제인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법무부의 검사 파견을 줄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오래 했고, 이제 제도화가 돼서 일정 수준으로 줄여가고 있던 참에 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외부에서 이제 이 인재를 들여오려고 하니 검사만큼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검사만큼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 수 없고 업무 평가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다시 불가피한 선택이다, 변화다 하면서 검사 파견을 다시 법무부에 늘려가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사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래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간신히 조금 변화 하나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 외부 기관의 파견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파견 심사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그래서 다른 부처에 이제 검사들이 여기저기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1년 만에 사실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도 해왔는데 그랬고 그때 좀 특징적인 거는 권력기관에 그치지 않고 전에는 주로 검사들이 뭐 권력기관에 나가고 좀 법률적 자문하고 이랬다고 하면 지금 저도 오늘 보고 근데 뭐 금감원장 잘 아실 테지만 검사 출신이고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검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보좌관 검사 파견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교육부에는 한 20여 명 이상 법학 박사와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가들이 있는데 또 받았단 말이죠. 이건 진짜 검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사실 검증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부기관 요직에 가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임명되고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아주 되게 유례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근데 제가 뭐 작년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지만 이게 사실 뭐 진보 진영에서만 우려했던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 진영 공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검찰에서만 사람을 찾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냐면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던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검사의 지배가 곧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분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 왜곡된 인식 정말 검찰 만능주의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검찰 만능주의 시각, 그 검찰주의적 시각에 편중돼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검사라고 하는 직역은 범죄자를 찾아내서
수사해서 단죄를 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역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랄까요, 뭐 소통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연대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정치에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중요한 민주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를 기회는 크게 없는 이 직역의 특성상 그러기 굉장히 어려운 직역 같은데, 그런 시각에서만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 시민사회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뭐 야권도 그렇고 수사로 계속 접근해서, 그리고 통치의 영역까지도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뭐랄까 굉장히 아주 진짜 우리 사회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무엇보다 관료들은 굉장히 얼 것 같아요. 뭘 할 수가 없죠. 봤잖아요, 이미. 지금 뭘 하려고 하면 아유 안 돼, 나중에 수사받아,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나오는 상황을 1년 만에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게 뭐 2023년 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전공이 헌법사회학입니다. 사회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헌법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자나 사회학자, 뭐 심리학자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법하는 사람 용어들을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정말 도그마틱 법률 논리에만 철저한 그런 검사가 갑자기 그렇게 어떤 기관의 장이라든지 중요 정책 결정 부서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거기에 전문적인 관료라든지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 검사 출신의 이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어떨까요? 사실 그렇거든요. 법률 용어 또는 법률적인 논리와 일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논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논리에 익숙했다, 또는 그런 법률을 수사 과정에 집행해봤다, 적용해봤다 라는 점 하나만 가지고 정책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에다가 인사 발령을 해버리면은 여기는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검사 출신 장을 맞이해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부처의 공무원분을 만났더니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데,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 기관이 실세 부서장이 왔으니까 엄청 힘이 세진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공무원들은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그냥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사실 또 검찰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검찰주의랄까, 검사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른 부처에도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경찰, 또 감사원,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거의 삼각편대로 우리 사회를 쥐었다 놨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은 검찰이 잡고, 공무원은 감사원이 잡고, 일반인은 경찰이 잡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한상진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권력기관, 특히 이 수사권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선 큰일 나는 사태를 보는 게 이제 우리 지난 역사에서 여러 번 봤죠. 근데 이제 이 정권 들어서서 사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던 경찰이 뭐 조기에 무너지면서 이상하게 이제 검찰의 하수인으로 이제 스스로가 전락을 하고, 감사원이 사실은 지금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본인들의 지금 권한을 지금 행사하면서 지금 감사원이 지금 이상한 짓들을 막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기이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 이제 여러 기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적인 시민의 힘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게 과거 이명박 때와 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대한민국 검사 이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후에 드러난 장면을 저는 뭐로 봤냐면 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물론 이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왔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헌법소원을 내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을 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었던 논리가 뭐였냐면 검사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자기들이 써요. 물론 이제 검사가 헌법기관으로 봐야 될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논란이 분분하다는 생각은 뭐 들지만 검사 입에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요. 이제 더 놀랬던 건 저런 주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조직화된 시민들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좀 당황했었던 기억이 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뭐 말씀이 계속 나왔었지만 각 정부 부처에 이제 이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 이제 급격히 갑자기 좀 늘어나고 이제 줄어들었던 게 다시 늘어나고 오히려 과거에는 한 번도 검사가 가지 않았었던 곳에 이제 검사들이 막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가 거의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위험하게 좀 느껴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내년 총선을 굉장히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검찰의 뭐 자기 뭐 그 능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계단처럼 하나하나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뭐 언론이 뭐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조직화된 시민들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처럼. 어깨가 무거우신다. 그건데 그렇지 않아도 그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다음 내년 총선에 검찰 뭐 5, 60명 차출설 좀 줄었나요 이제? 30명설. 이제 30명설 5, 60명설에서 이제 30명설. 근데 지금 잠깐 한 5년 뭐 집권하면서 여러 정부 기관에 파견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는 아주 당선 유력한 지역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나면 이제 그 뒤로는 상당 기간 그 정치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토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깔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뒤를 생각하니까 우리 국회도 지금 다양성이 너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1년을 봤는데 이런 정도로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까지 그렇게 가면 참 위험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이제 올해 1년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잘 눈에 보이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정말 토론회도 엄청나게 하고 뭐 많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검찰 보고서 내면서도 아마 그 뒤에 시민 집담회 이런 걸 저희가 하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좀 얘기 나눠보는 자리. 근데 굉장히 무섭고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뀔까? 희망이 있나? 이런 벌써 절망감들을 조금씩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귀로에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태원 참사 겪고 나서 정부의 태도를 봤잖아요. 저는 서울 시민인데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길에 서서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태도는 그러니까 수사로, 뭐 검찰은 안 했지만 수사로 진상 규명할 수 있다. 수사로 밝히면 된다. 이런 태도를 이제 보였고 끝내 아무도 정치적인 책임을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속해서 보면서 각자 도생해야겠구나.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게 저는 가장 위험한 시민사회 내에서는 징후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받은 질문 중에 시민들이 뭘 해야 되냐는 질문도 이제 마지막에 주셨던데
1년 평가하면서도 되게 여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잘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진짜 연대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내가 살 세상도 그리고 점점 이제 신뢰가 저하되는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않음으로써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상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더 연대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1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4년이거든요. 이제 1년처럼 그렇게 힘들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4년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났을 때인 것 같아요. 물론 참여연대도 그 몫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시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두는 부릅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퇴행을 막아야 하는 책임들이 있고 한데, 근데 아까 한상진 기자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이상할이 많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 혹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KBS에서 10년 동안 기자 생활하다 뉴스타파로 옮겼는데 최근에 KBS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더 이상 KBS 내부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를 과거처럼 이제 정치 권력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이러려는 시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민들 혹은 시민사회의 반응들은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언론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우울한 얘기를 우울한 얘기를 죄송한데 여기 어쨌든 그런 이제 시민들의 반응의 그 기저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게 법치의 이름으로 자 너희 시민단체들 그동안 정부 보조금 많이 받아서 꿀 빨았지? 이제는 법대로 해. 회계장부 다 내놔. KBS 수신료? 그동안 한전의 통합징수에서 꿀 빨았지? 법대로 해. 이게 법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 세력들에 대한 공격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법치는 사실은 원래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법치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많이 다르죠. 예. 그 뭐 시민 사회 단체들 보고 회계장부 내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실 옮기고 또 저 해운대에서 회식한 그 비용 공개 안 하잖아요. 공개 안 해요. 저희가 예.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예산 내역을 내놓으라고 소송 중인데 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해운대 횟집에서 그 회식한 그 그것도 비용, 없죠. 그것도 모르죠.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예. 뭐 그게 무슨 그걸 알면은 북한이 쳐들어오는 건지 참 그런데요. 사실 그 법치라는 말은요, 그냥 법으로서 뭔가 그 통치를 하겠다라는 법 질서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 질서는 요거는 포퓰리즘적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그 변화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새로운 변화의 추동력은 이거는 악이다, 위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특히 이제 노동운동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벌이면서 법 질서 강조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통치의 수단으로서 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법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법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 법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법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법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법치의 내용은 법으로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대로 하자면은 대통령은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자코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현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간단하죠. 금폭이라는 말을 하면서 노동운동, 노사교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이상한 법을 가져옵니다. 업무방해죄, 공갈죄, 협박죄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안 가져오는 법은 또 뭡니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노동상권은 가져오지 않죠. 실제 법치를 이야기하려면은 거기서 법치를 이야기하려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조금 음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이 가가지고 그 사장하고 협상하자라고 큰 소리 쳤던 이런 부분들은 가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법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노동상권이라는 헌법 조문은 제껴버린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어떤 통치 질서에 어울리는 그런 법만 가지고 오는 거죠. 너 여러 명 가서 고함 질렀으니까 협박죄, 강요죄 아니냐. 또는 거기서 돈 몇 푼 더 임금을 받아냈으니까 이거는 공갈죄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 이거는 법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책을 들고 왔는데 저 멀리 놔둬버렸네요. 이제 법치라고 하면은 영어로 rule of law입니다. 근데 실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법치는 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입니다. 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법으로서 국민의 군림하는 국민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 법을 동원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조금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 법치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공격들이 이제 뭐 여러 단체에 쏟아지군요. 참여연대도 사실은 뭐 한동훈 법무부장이 콕 찍어서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아직 네. 합까지는 아닙니다. 네. 견딜만 탄압 합니다. 예고 정도로 봐야 되나? 예고 정도로.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가 그 통상적인 일이긴 하죠. 사실 뭐 집권 1년, 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국정과제는 정말 솔직히 평가할 게 없었어요. 국정과제는 분명치도 않았고 통상은 이제 저희 어떤 방식으로 일하냐면 국정과제를 쭉 놓고 이제 이행하면 안 되는 과제들은 빼고 개혁적 과제들을 꼽아서 얼마나 이행됐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자기 분야에 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뭐 공약도 그랬고 국정과제도 그렇고 뭐 특별히 놓고 평가할 거는 없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몇 가지 장면을 좀 뽑아보자. 1년을 좀 돌아보면서 이 정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걸 했고 관료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지금 1년 만에 물러나라고 하기는 무리지 않냐.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장면들과 관계된 관료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이미 했고 그걸 저희가 발표하면서 참여연대 판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고 물러나야 될 이제 관료들을 뽑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함께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투표를 좀 걸고 온라인에서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요소를 담았던 건데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고 아니 보아하니 느낌이 굉장히 앞으로 정치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뭐 그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짐작도 하시지만 근데 전혀 그 비판에 대해서 단 요만큼도 최소한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제스처라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실 거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고 저희로서는 뭐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정식으로 논평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미러링을 한 거죠. 말한 것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뭐 설전이 오고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래도 참여연대는
맷집이 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그랬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맷집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진짜 많은 단체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힘들겠구나, 겁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고, 참여들 잘 버텨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 박수를 주셔서 아니 노동조합도 보고 시민단체들도 보는데 사실 그 대선 공약으로 뭐 시민단체들 부당이득 환수 뭐 이런 걸 걸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집권한 뒤에 뭐 전수조사를 막 보조금 받는 단체들을 했고 최근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명단을 정확히 내놓지 않고 일단 전장현은 분명히 하나 꼽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단체들 명단은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와 명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대체로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이제 걸 보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되게 눈에 가시로 여기는 저희 같은 권력 감시를 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보조금을 안 받아요. 저희도 안 받고 많은 단체들이 안 주기도 했고 권력 감시를 하면서 그걸 또 보조금을 받는 게 저희 활동에 이제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받는 거지. 사실 시민사회 영역에서 국고 보조로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가정폭력 문제나 뭐 청소년들 그런 뭐 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 아이들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시민사회에서 일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하고 나면 나중에 공백이 엄청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걱정되고 그래서 시민단체들 그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그리고 이제 축소해 나가겠다는 이런 정책들을 막 내놓으니까 앞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건 풀뿌리 조직들일 텐데 지금 그런 단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근데 이제 뭐 해외 선진 외국 사례들은 오히려 풀뿌리 단체들을 더 지원하고 시민사회를 좀 더 튼튼히 하고 뭐 연대를 보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시민단체가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시민사회가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시민사회가 감당해왔던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거는 지적받아 마땅한 거고 개선되어야 되고 뭐 그에 따른 응분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도 받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정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의 책임은 주는 국가기관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 책임을 가지고 영세한 단체들이 잘 못했으면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뭐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관철되다 보니까 곳곳에 파급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너무 이제 뭐 좀 우울한 이야기들,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로 이제 저희가 북토크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게 또 저희가 그래도 희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남은 시간은 이제 오늘 와주신 청중분들과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떤 주제여도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좀 주시고 싶으신 말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떤 주제라고 하면 저희는 검찰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와 관련된 저희가 알 법한 예.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까 그 시민들의 반응이 좀 예전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주변은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망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효능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서초동에서부터 했고 공수처가 설립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더니 시행령 정책으로 다 바뀌었을 때 그 무기력감 때문인데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저기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찰의 그 굉장히 그 만행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견제받지 못하는 그 세력의 그 구태연함을 알면서도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몰라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최근에 김영민 의원이 그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에 저는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그게 과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한다면 하나 그 검찰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이 아니라면 검사의 그 견제받지 않았던 그동안의 그 세력들이 조금 약화될 수가 있으면 지금 현재 같은 만행은 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의 효능이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탄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이제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그 본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거든요. 검찰이 잘못하면은 검찰청 내부에서 또는 정부 내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을 때는 국회가 정부를 대신해서 징계하는 것. 요게 이제 그 제1단계의 탄핵입니다. 사실 뭐 그런 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잘못된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틀에서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행정적인 징계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서 하는 일종의 정치적,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고 그런 틀 속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그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그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요거는 또 별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검사 탄핵 소추를 하는 이런 경우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담아내는 그런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것은 뭐 사실 그렇죠.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정말 역사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제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검찰과 같은 어떤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뭐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법률 관료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더 자주 탄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서 대법원 판결문도 위조해서 사용하고 뭐 지방법원, 지방검찰 다 위조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이제 민원실에서 판결문 띄워달라고 하면 판결문 이제 번호 되면 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장 없는 거 사본을 이제 내놔요. 타자만 친 거, 검사들, 판사들 도장 없는 거, 직인 없는 거.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끌려 나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수처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하면 공수처에서 진정서로 해서 사건 번호 접수를 고소장으로 해서 사건 접수가 됐는데 진정서로 사건 번호를 만들어 갖고 기각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선생님 죄송한데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제보는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좀. 오늘 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주제로 저한테 굉장히 신선했고요. 저는 지금 어쨌든 뭐 대법원 뭐 재상고에 있긴 한데 저는 이 나라를 율사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해결 방안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노력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임팩이 작은 게 아닐까. 임팩트가 저는 참여연대에서 그 이전에 LH 사태를 할 그 기자회견도 하고 할 때 굉장한 임팩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그 임팩트를 좀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보고서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워스트 검사 뭐 탑5라든지 워스트 검사 판사 탑5 실제로 제가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사건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대법관 출신의 전관이 들어오는 순간 고법에서 이겼던 모든 내용이 다 번복됩니다. 보통 3에서 7% 정도밖에 뒤집어지지 않는데 그 모든 게 뒤집어지고 그 얘기는 율사의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판사, 검사,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사의 나라에서 뭔가 매년에 어떤 커미티가 있어서 이 커미티가 어서리티를 갖고 뭐 워스트가 됐던 뭐가 됐던 이 발표를 뭐 세레모니 같이 한다면 그리고 그게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미디어오늘과 좀 우호적인 언론사가 그 뭔가 포화력을 집중한다면 임팩은 엄청 크고 제 생각에는 검사와 판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박제되는 것만으로도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혹은 검사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데 굉장한 자가 그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언론사와의 연대 그리고 참여연대가 좀 그 정례화하면서 세레모니화하는 거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참여연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것으로 아까 나왔던 그 사건 그 검사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제 그것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스트 뭐 5 이렇게는 되지는 않지만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검사를 평가하는 뭐 그런 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비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법률가 또는 법학자의 눈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눈으로 그 사건을 평가하는 거죠. 이 사건은 말도 안 돼 또는 이 사건은 참 잘 된 거야. 법논리야 어떻게 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걸 상당 부분 오마이뉴스에 아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건은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판결에 대해서 시민들을 눈을 통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이 법관들이 의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그 행동들을 또 확산시켜 주시면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행사도 사실은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대로 책만 내고 또 저희 같은 언론은 저희 같은 뭐 언론대로 그냥 참여연대에서 낸 책을 가져다가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컨텐츠 만들고 끝내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 내용을 만드는 참여연대와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뉴스타파 같은 곳이 이제 손을 잡고 기획을 같이 하는 취지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책도 잘 읽었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비디오로도 만들어 주시고 책으로도 쓰신 죄수와 검사도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취재를 하실 때 그 이제 법조 기자단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들었는데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이제 어떤 티타임이랄지 그런 걸 이제 근절시키고 이제 공무를 하는 사람하고 기자하고의 관계를 이제 좀 제한하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나름대로 또 비정형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기자들 나름대로도 되게 답답했을 거고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재를 하시면서 어떤 법적 환경이 좀 조성된다면 이 사람들을 좀 더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뭐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던 그 이제 기자단 해체라든지 그 뭐 브리핑룸 신설 뭐 이런 조치들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취재 관행에서 그 해왔던 일들이 이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그 기성 매체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와서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 뉴스타파는 뭐 법조 기자단에도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정부 부처 기자단에도 대부분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공적인 정보들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절실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이제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전관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서울지방변호사회라든지 이런 물론 이제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뒤로 돈 받고 뭐 전화변론만 한다 이런 건 당연히 기록이 없지만 정식으로 선임이 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다가 이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변호사회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공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법조의 문제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거창한 주제를 얘기했지만 결국 이 그 검사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와 명예,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 공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뭐 학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제 폐쇄된 정보들이 있지만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그 부분만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꼭 하나 바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열람하게만 해준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저 1년 안에 전 박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입장이 좀 많이 다르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 이제 그냥 기자로서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도록 막아놨었어요. 이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는 이유였는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봤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워낙 엉망인 공소장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은 뭐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 만든 공소장을 볼 기회가 별로 없으실 건데 이 검찰의 공소장을 보다 보면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어떤 목적을 지금 이 공소장에 담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게 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갑론을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자로서는 딱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그 올해 나온 이 검찰 보고서 읽으면서 이 하나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하나 딱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검찰의 언론과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문재인 정부 때 없앴던 티타임이 다시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진 뒤에 각 지검지청에 언론 담당관을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 담당관을 통하지 않으면 이제 언론이 접촉이 안 되도록, 이제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검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왔었던 방식이 티타임이고 이제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해왔었던 거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제 그 짓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갖는 폐해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기자인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이고, 왜 그러냐면 검찰이 하고 있는 어떤 수사가 막힐 때마다 혹은 잘 뚫릴 때마다 그게 특정 언론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표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사실로 이제 굳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제 최근에도 한 1, 2주 됐나요? 그 야당 의원 하나를 상대로 한 뭐 코로나19 뭐 임상실험 관련된 지금 수사를 지금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이제 검찰이 작년 말부터 쭉 수사를 해오는 걸 제가 이제 지켜봤는데, 이게 그 구속영장이 전부 다 기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범죄 혐의가 없던지. 이게 기각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며칠째 지금 한 열흘째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누구라도 알 법한 야당 의원의 그 이름을 뭐 이제 이름만 안 밝혔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야당 의원을 계속 언급해가 나가면서 이제 사건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것처럼 그 검사들,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들의 이 사적 만남이나 티타임 이런 것들을 없앴던 문화가 참 괜찮은 거였구나. 이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지금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아쉽지만 시간이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단체 촬영 한번 할까 하는데요.